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순살 자이와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논란 GS건설 자이 검색하니 순살 자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얼마 전에 자이에서 짓고 있던 지하주차장이 붕괴했죠. 근데 붕괴한 원인이 뭔지 알고 보니 철근을 빼먹은 겁니다. 얼마나 빼먹었냐? 설계도를 입수를 해봤더니 기둥 70%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고 합니다. 한두 개를 뺀 게 아니에요. 요거 외에도 요즘 들어 GS가 특히 더 문제가 많아요. 특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0억 강남 아파트에 악취 진동 GS건설 하자보수 때 쓰던 자재들 일부 담아. 요 강남에 있는 자이, 강남 자이에서 또 무슨 악취 문제로 한번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장마 때 강남 개포자이 석 달 만에 물난리. 장마 때 한번 물난리 난 적이 있었죠. 강남 아파트 지하주차장 잠겼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긴 걸로 알려졌는데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기도 쉽지 않은데 또 있습니다. 필로티 벽제 파손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안전 문제 없다. 결론. 이거는 뭐였냐면 여기가 이제 기둥이 이렇게 쿵 하고서 이것도 자이였어요. GS 주차장 붕괴에서 아파트 물난리까지 GS건설의 굴욕. 그러니까 GS건설이 유난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축 건설사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GS가 뭐 수주량이 많아서인지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요즘 보면은 많이 비단 GS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이미 올렸던 영상 중에 요즘 신축 아파트 수준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러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문제입니다. 대기업, 중소건설사 뭐 가릴 거 없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 왜 요즘 들어 특별히 더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원인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무슨 결과에는 원인이 있겠죠. 2019년도부터 입찰 경쟁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였잖아요. 부동산이 화랑세였으니까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분양을 하고 입찰을 하고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짓는 거죠. 왜냐면은 지으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여기저기서 과도하게 입찰 경쟁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면은 단가를 아무래도 낮출 거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하면 단가를 낮춰지니까 입찰 경쟁에서. 단가를 낮춘다는 거는 소비자한테 주는 단가를 낮춘다는 게 아니죠. 입찰을 하는 쪽에서 단가를 낮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폭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이 치열할 때는. 그런데 그 마진폭을 미니멈으로 해서 줄여서 입찰을 받았는데 2019년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후에 우리 다 아는 코로나가 발생했죠. 코로나.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죠. 시멘트, 레미콘 가격부터 해서 기름, 유가가 엄청나게 뛰고 가스비 뭐 등등 여러 운송비도 천정부지로 뛰고 인건비도 역시 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죠. 노동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10명을 써야 할 거를 뭐 9명이나 8명을 대충 써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분양을 받았던 건설사들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분양을 받잖아요. 분양을 받았던 가격이 예를 들어 5억의 분양가를 책정을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맞춰서 마진폭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5억의 분양가를 받으면은 얼마를 남겨 먹겠다. 뭐 자재비, 뭐 이거 건설 비용 얼마 들어갔고 남겨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10% 마진을 잡았다고 치면 10% 20%. 근데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면은 마진 폭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 건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기업 건설사들이 직접 다 짓는 게 아니죠. 그 직원들이 다 하청에 하도급, 하청에 갑을 병정해갖고 동네 지방 건설 업체들 무슨 조그만 소규모 그런 업체들이 와서 짓고 걔네들 또 그 위에 또 하도급 하청을 준 또 그 건설사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하청이고 후려치겠죠. 단가 낮추라고. 얘네들도 마진을 거기에 초반에 분양가에 맞춰서 했는데 얘네들도 요거 다 오르고 하면은 그거에 맞추면은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빚지면서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해보면서 건설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뭐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손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 할수록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보고 적자폭이 커지는데 이거를 계속할 건설사들이 있을까요? 아예 부도를 내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손해를 줄이려는 모색을 하겠죠. 시멘트 가격 또 올라요. 그럼 공사비는요? 분양가는 어쩌죠? 이런 말들이 있죠. 공사비 물가연동 요구하던 건설사들 하청업체의 갑질 횡포. 방금 제가 말했죠? 하청업체를 후려칩니다. 단가를. 그럼 하청업체들은 손해를 보고선 건설을 할까요? 뭐 이미 계약은 돼 있으니까 우격다짐으로 하긴 하겠죠. 근데 뭔가를 꼼수를 부리겠죠. 자재를 조금씩 뺀다든가 철근이든 시멘트를 부실한 거를 쓴다든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할 때 쓰는 가구를 싸구려를 쓴다든가 어디서 뭐 정말 뭐 질 안 좋은 뭐 페인트든 자재들을 어떻게든 줄이는 거죠. 가격을. 그리고 공기를 단축을 시켜야죠. 인건비 하루 공사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단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림 공사를 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대충대충. 그리고 인건비도 줄여야 되니까 10명 쓸 거 9명 8명 쓰고 그러면은 제대로 공사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지겠죠.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잠깐 와서 돈 벌고 가려는 애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중국인 또는 뭐 베트남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이 이 건설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숙련된 노동자들이 아니잖아요. 비숙련된 노동자들이 그냥 처음 와갖고 그냥 대충 이거 들어 저거 들어 이렇게 저거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이 잘 하겠습니까? 잘 못하죠. 그걸 일일이 모든 사람이 다 감시할 수도 없죠. 공사 현장에서. 그러다 보면은 뭐 철근을 뭔가를 묶어야 될 것, 나사를 조여야 될 것, 뭐 이런 것들 하나 두 개씩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결국에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콘크리트를 여기를 부어오고 뭐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잘못 섞는다든지 시간을 잘못 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책임감이 당연히 없겠죠. 어차피 나 1년 아니면 몇 달만 일하다 그냥 나갈 거야.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죠.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고 모면 하는 거죠. 당연히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요. 의사소통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지시를 하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거죠. 여기에 똥 싸지 말라고 했겠죠. 당연히 여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겠죠. 거기 설마 여기다 그냥 싸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책임감이 없으니까 대충 하고 묻어두고 간 거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이 이제 못 참는 거죠. 하청 업체들도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미루는 건설 현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예죠.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다가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갔고 공사비를 올려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또 원래 그 조합하고 또 이제 못 올린다 이렇게 또 뭐 다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당연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게 만들 수밖에 없죠. 기존 계획보다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현장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료를 많이 대는 시멘트나 알루미늄 창틀 같은 원자재 값이 크게 뛰면서 공사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중소건설사들, 중견건설사들 많이 부도났습니다. 차라리 못하겠다. 손해보고 빚지느니 그냥 모르겠다. 망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부도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도를 냈다고 치면 다른 하청업체를 또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윗단에서. 그 하청업체들은 그 단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부실공사로 가는 겁니다. 자재를 싸구려로 후려치는 거죠. 새 사옥을 짓는 한국은행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건설사에 300억 원을 더 주게 생겼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자 비용도 많이 올랐죠. 이자 비용도 2배 이상 올랐죠. 금리가. 건설사들 이래저래 마진폭이 줄어들고 상당히 어려워졌다. 서울 수색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7월 완공 예정인데 공사 일정을 맞추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협력사들이 원래 계약한 가격으로는 공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자재들 이제 상틀 자재들 뭐 이런 자재들이 이제 뭐 거의 2배 정도까지 이제 올랐으니 이제 더 이상 공사가 진행할 수가 없다. 인원들을 빼버리거나 뭐 아니면 업체가 부도가 난다거나 인원들을 빼버린다고 하죠. 제가 말한 얘기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때 지어진 아파트면 사면 안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냐? 2019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지금부터 분양받는 데는 그나마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분양가가 오르겠죠. 반영된 상태로 그나마. 그런데 지금 전에, 그러니까 현재 이전에
2023년 이전에 분양되었던 아파트들, 보통 분양받고 2-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분양되었던 아파트들, 2019년, 2018년, 왜냐면 2-3년이 걸리니까 그 중간에 3년까지 치면은 중간에 걸쳐 있잖아요. 3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치면 원자재 값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원인들이 다 반영된 거니까 2020년도부터 3년으로 치면 2017년도에 분양된 아파트부터 현재 완공되는 아파트 24년, 25년까지,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십억 하는 아파트를 뽑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급적 피해라. 2017년도부터 분양받은 거니까 완공으로 치면 한 2020년이죠. 요 정도 입주한 아파트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후분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후분양을 해야 된다, 후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정말 순진한 생각인 거예요. 후분양은 받으려면 그냥 주변 시세 가격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전매 제한 걸리지 않은 데는 신축 아파트 그냥 사면 됩니다. 제값 주고 시세에 맞춰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싸게 살려는 거잖아요. 싸게, 분양가가 싸잖아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한 70%잖아요. 원래 평상시에 급격히 하락한 이렇게 시기가 아닌 이상, 심지어 상승기 때는 70%가 아니라 2배까지도 오르죠. 어떨 때는 분양가에. 그래서 분양을 받는 거죠. 선분양을. 후분양 좋은 거 누가 몰라요. 후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분양을 안 받고 전매 제한 걸린 데가 아니면은 그냥 이미 지어진 집을 사면 됩니다. 그게 후분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후분양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비싸게 사고 싶지 않거든요. 10억짜리를 7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거를 왜 10억을 주고 사냐,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대출도 이만큼 나오고 더 힘들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후분양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분양의 70%를 받고선 건설사가 지을 수가 없죠. 당연히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심지어 선입금 되는 금액도 없는데 착공을 할 때 그러면 모든 금액을 건설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건설사들이 무슨 현금 쌓아놓고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다 이 건설사들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짓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당연히 후분양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70%에 맞출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같이 급격히 가격이 하락하는,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마이너스 피를 받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죠. 좀 그런 상황에는 평시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2년, 3년 전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가까지 주변 시세가 떨어지지 알았으면 분양 받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았죠. 후분양을 하자는 말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아예 분양을 없애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그리고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축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새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유난히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아파트는 신축 5년 이내는 다 신축이긴 한데, 제가 말하는 이 신축에는 완전 새로 입주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소 2년. 전매 제한이 한 2년 정도 붙죠. 일부 특수 지역은. 아니면 전세도 2년이고 2년에서 4년 된 집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10년 넘어가면 물론 낡아지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2년에서 4년. 왜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신축에 들어가면 그 냄새 납니다. 그 아파트 자재들이나 이런 뭐 시멘트 등등, 그게 좋을까요? 과연? 안 좋죠. 당연히 좋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환경 호르몬들 많이 나오고 유해 물질도 당연히 많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새로 들어간 입주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신축에 들어가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도 또 문제들이 많죠. 뭐 이런 뭐가 나온다거나 뭐 하자가 있는 경우들이 뭐 자질구레한 하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이 다 고치고 문제 있는 것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베스트는 2년 뒤긴 합니다. 2년 뒤에 입주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근데 뭐 이게 꼭 내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특히 아기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신축에 새로 입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몇 년 된 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이와 우리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정말 많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비단 자이뿐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부터 해갖고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살 집이잖아요. 물론 더 큰 평수로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하다못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또 그 집이 좋아야지 나중에 제값을 주고 팔 거 아니에요. 부실한 집이면 제값 주고 팔지도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